그 이화영이라고 있죠. 그 이해찬이의 똘마니, 그리고 이재명이 밑에서 경기 부지사 하면서 대북 불법 송금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회사카드, 이거를 지 개인 카드처럼 마구 썼다는 거거든요. 이 카드 사용 내역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이 이화영이가 41개월 동안, 3년 반입니다. 41개월 동안 이 쌍방울 법인 카드를 무려 3,238번이나 결제를 했어요. 3,238건을 결제했고, 결제 금액은 총 2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내역을 보니까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 명품 매장에서 143만 원 결제, 송파구 B백화점에서 100만 원, 78만 원. 그런가 하면 경기도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720원, 경기도 여주시 핫도그집에서 1,500원.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을 사기도 하고 1,500원짜리 핫도그도 사 먹고, 이 모든 것을 쌍방울 법인카드를 갖고 했습니다. 이자가. 이화영이가 이제 원래 범죄자들이 휴대전화 여러 개 갖고 다니죠.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소유주의 비서가 뭐 휴대폰을 6개인가 갖고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화영의 이자도 3대 내지 4대의 휴대전화를 쓰고 그 요금을 전부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여행 가서도 쌍방울 카드를 썼다고 하는데, 제주시 렌터카 대여료 6만 원, 레저 체험비 4만 원. 이거 쌍방울 없었으면 이자 살아남기나 했을까? 굶어 죽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그런데 법인카드도 모두 6개를 가지고 돌렸었다 그래요. 6개. 그러니까 이 이화영이가 지가 쓴 것을 어쨌든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법인카드 쓰면은 불법이라는 거, 그 회사 임원도 아니면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걸 이자가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후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쌍방울 명의 법인카드를 정부 쌍방울 계열사 직원 명의 법인카드로 변경을 해서 썼답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에 이 직원 명의 법인카드를 썼으니까 이 직원은 자기도 안 썼는데 자기가 쓴 것으로 자꾸 계산되니까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그러자 돌려주고 쌍방울 명의 카드를 다시 쓰게 됐다는데, 그러다가 또 2021년에는 이화영의 측근 문모라는 자의 이름으로 카드 명의자를 또 변경했답니다. 근데 이 2021년 9월이 언제냐면 언론사가 이화영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취재를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했으면 안 썼어야지, 그때부터라도. 그때 또 지 측근 문모라는 자의 이름을 또 써갖고 또 그것도 계속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관종이라는 거에 있긴 있는데, 이게 카드 무슨 이런 것도 있나? 카드에 미친 사람도 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나 모르겠네. 예, 나 이런 카드종이라 그러나? 참,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뭐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예.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이제 지금 장관하고 있을지 모르죠. 카드부 장관. 예, 돈 봉투가 없었다면 지금의 송영길, 지금의 이재명이 과연 있었을까?
그 참 의문이에요. 네, 재미있는 질문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윤관석이하고 이정근이 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이 두 사람은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된 후에 핵심 요직에 잇따라 임명됐는데, 이정근이가 사무부총장을 맡게 됐을 때는 당내에서도 좀 반발이 많았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무부총장은 원외당협위원장, 저쪽으로 따지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전부 지휘하는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공천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인데, 아니, 이정근이 저자가 무슨 역량이 있다고, 무슨 공을 세웠다고 사무부총장이냐, 이런 반대가 많았는데 송영길이가 밀어붙였대요. 그러니까 역시 돈봉투의 주모자니까, 그리고 그 돈봉투 때문에 송영길이가 떨어질 거 붙었다고 생각하면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정근이가 뭐 1등 공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부총장을 밀어붙여서 준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가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한 지는 꽤 오래됩니다. 2016년에 나왔다 떨어지고 2018년에 나왔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세 번째 당권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당대표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절박성이 다른 캠프하고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에는 송영길을 붙여야 돼. 안 그러면 끝이야. 이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돈봉투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지금 정황상 해석이 됩니다. 이 송영길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홍영표한테 졌어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홍영표한테 졌어요. 다만 가장 비중이 큰 대의원 45%의 대의원 선거에서 1등을 해서 0.59% 차이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럼 이 대의원은 상대적으로 돈질이 먹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권리당원이야 뭐 우리로 치면은 책임당원이니까 뭐 수십만 명 되지 않습니까? 또 국민 여론조사 받는 국민한테 돈봉투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의원은 몇천 명이에요. 그리고 다 정치판에 20, 30년 있어서 정치판 생리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의원들한테 돈봉투 효과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원들은 대체로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야 이번에는 송영길이야 그러면 대개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질이 먹히는 층이죠. 여기서 송영길이가 1등을 해서 홍영표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이겼다. 그러니 돈봉투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중진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봉투가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얘기는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송영길이 그거 돈봉투 없었으면 졌어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떠도는 돈봉투 리스트를 보면 이 송영길이가 당내 요직에 기용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 돈봉투와 연루돼서 이름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이는 원래 계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보가 생긴 거죠. 돈봉투 계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어요. 송영길이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가 된 송영길이가 그 직후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이제 쥐고 흔드는데, 그때 이 송영길이가 너무 편파적으로 이재명이를 편드는 바람에 그때 나온 말이 이심송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심송심. 이재명의 마음이 송영길의 마음이다. 이심송심. 그 정도로 편파적으로 해서 이재명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없었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되기 어려웠다. 그런데 송영길이는 돈봉투가 없었다면 대표되기 어려웠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돈봉투가 없었다면 송영길이 없었고, 돈봉투가 없었다면 이재명이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3단 논법이죠. 이 송영길이는 지난해 3월에 이제 지가 만들어 놓은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나갔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면서 대표직에 사퇴를 했는데, 사퇴해도 대표직을 사퇴한 것이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 달 만에 갑자기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송영길이가 내놓은 그 빈자리, 개항을, 여기를 이재명이가 잽싸게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지금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의 국회의원 배지가 이재명이한테 옮겨간 거죠. 한 중진 의원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지금의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송영길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송영길이가 돈봉투로 대표가 됐다면 이재명으로서도 이 돈봉투 사건을 남의 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재명이는 처음에는 검찰이 기획수사다 이러고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 말이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 이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막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되자 이재명이가 5일 만에 고개를 숙입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사과하고 싶은 진정성을 느낀 국민은 한 명도 안 계실 겁니다. 지도부는 이렇게 이재명이가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도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 같은데 생생한 녹취 파일이 며칠째 계속 지금 전파를 타고 국민들한테 전해주고 있는데도 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만 하면서 버티면 다 죽는다.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송영길이가 이재명이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당내 진상조사단 설치 그리고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 출당 조치도 거론된 것 같은데 특히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영길이는 아직도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에 있으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결과를 지켜보자. 지금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지가 먼저 입을 열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파리에서 버틸 것 같아요.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당내 경선과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지금의 당이 뒤집어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송영길이가 책임지도록 하고 우리는 송영길이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수사 규모에 따라서는 지금은 5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수십 명이 출당당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돈봉투 사건으로 사실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판에 헛발질하는 당도 있네요. 이거 참.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본봉투 사건에 대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 지도부가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오후에 오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2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의 결의입니다. 첫째,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민주당한테 요구한다. 둘째, 국민의힘 내에, 당 내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거 발표했어요. 최고위가 이렇게 의결을 하니까 이제 실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다가 우리 법사위 열어서 긴급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1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요. 법사위 위원들 중에서 아니 지금 한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다가 할 건데 그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돈봉투 사건 질의를 한다고 치자. 그 한동훈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밖에 더 하겠냐. 아니 그런 사람 불러다가 지금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구나 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만 하는 것이 안 되고 당연히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한 명이라도 더 할 텐데 의석수가 그쪽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그쪽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변명만 하고 있겠냐. 오히려 지금 이것들이 하고 싶은 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라든지 50억 클럽 특검하자라든지 이런 거 법사위에서 이자들이 역공치할 사안들이 줄줄이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돼서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1시간 만에 자진 철회가 된 겁니다. 완전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똥볼도 아니고 더구나 더 한심한 것은요.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제보센터 설치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안에 누군가 제보할 사람 국민의힘에 와서 제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살포된 돈봉투인데 그러면 당 밖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그럼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 나와서 국민의힘에 와서 제보하라는 건데 아니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용기 있으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지. 뭐 이런 거 같기는 해요. 뭐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뭐 되는 일도 없는데 마침 돈봉투 사건이 터졌으니 우리도 뭔가 좀 하자. 그래서 긴급 현안 질의해가지고 우리가 막 와장창 대거 더불어민주당 공격하고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 신고센터도 설치합시다. 뭐 이래서 그냥 후닥닥 결정 내고 발표한 것 같긴 한데 이 돈봉투 제보센터 설치 방침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황당한 얘기다. 초선 의원이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밥 한 공기 먹기 운동이었다. 아니 검찰이 지금 수사 잘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민주당 의혹을 국민의힘에 갖고 오겠냐. 검찰에 갖다 주지.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해서 발표한 2개의 사안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똥볼 한 번만 차지 2번씩이나 세게 차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머쓱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3번째 똥볼을 마무리 차원에서 하나 더 찼습니다. 뭘 찼냐? 법사위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어요. 지금 수사하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집권당의 법사위 위원들이 대검으로 몰려갔으니 가갖고서 뭐 정점식이 유상범이 뭐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굳이 대검까지 안 가도 국회에서 해도 될 얘기를 하고 왔어요. 뭐라 그랬냐? 정점식은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은 특정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민주당 의원 전체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유상범위는 송영길은 이 사안에 대해 개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내용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를 위해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이 관여한 조직범죄다. 이걸 강조하고 왔습니다. 이거 모르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러 그래 대검까지 갔다 옵니까? 뭐 뒷북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대야 전략의 부재. 이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싸우라고 주문을 자꾸 저도 좀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뭐 싸울 줄 아는 사람 또 싸워본 사람한테 이거 지금 싸워야 된다고 하지. 한 평생 살면서 뭐 제대로 좌파들하고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싸우라 하니까 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예. 원래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수비나 하게 해야지 공격수 최전방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계속 똥볼만 차고 있을 텐데.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이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제가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가 없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는 잊혀지기 쉽다. 그런 뜻으로 밝혔는데 여권이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저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5년 동안의 성취가 무너졌다. 도대체 무슨 성취가 있었다는 건가 하고 아주 격렬하게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논조 이런 서슬프른 논평과 사설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문재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저자가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 호출을 해서 그 잊혀지고 싶다는 꿈까지 허망하게 됐다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재인 이자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는 잊혀지고 싶겠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도둑놈 강도 양아치들은 잊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변장하고 다니잖아요. 이자도 변장한 것 같아요. 뭐 얼굴에 뭘 자꾸 기르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변장하고 다니고 몰래 숨어 다니고 그러는데 또 책방 주인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절대 이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자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 응분의 사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는 뭐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그건 검찰이 하게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아요. 또 송영길이나 뭐 이 돈봉투 주고받고 한 자들도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괜히 국민의힘에서 똥폼만 안 차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이 이거는 좀 달라요. 검찰이 문재인이 턱밑까지 갔다가 다 거기서 수사를 딱 멈춘단 말이에요.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도 임종석이한테까지 갔다가 멈추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백운규한테 딱 갔다가 멈추고 귀순오브 강제 북송 사건도 이 서훈이한테 가서 딱 멈추잖아요. 정의용이한테 가서 딱 멈추잖아요. 또 이대준 씨 학살 시신 훼손 사건도 딱 거기 가서 멈추잖아요. 서훈이한테 가서.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이런 이 수사의 객관적 정황을 보면 검찰이 문재인이를 잊고 싶어 하는 것인가? 검찰이 문재인이를 잊고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자도 관종이라서 조국이 이상의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물러난 지 1년 만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지 않습니까? 책방을 내지 않습니까? 달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자 스스로 진짜 잊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기억하자. 그리고 진짜 이자가 죽고 싶어도 잊지 못할 그 국민적 분노를 사법적으로 구현해 주자 이겁니다. 이자가 저지른 죄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이자 목적까지 가서 수사를 중단합니까? 어떤 정치적 고려나 전략적 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이 살아있는 한 그게 그자가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재인 이자만큼은 절대 우리가 잊지 말고 그가 저지른 행동,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사법적으로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을 잊지 말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대 동봉투도 문제지만 불공정 대선 전대도 문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계속해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4.19 묘지를 찾아 참배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단 전제하고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모든 사건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간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우리 법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검찰은 강래구 돈을 모아갖고서 이정건이 통해서 윤관석이 등에게 뿌린 이 강래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9,4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지시, 권유, 금품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 강래구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윤관석이나 이성만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송영길이를 직접 수사하는 식으로 수사 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각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2021년 이 돈봉투가 살포됐던 전당대회 때 한 캠프에서 일했던 보좌진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당대회는 돈 안 쓰고는 못 출러요. 장소 대여도 돈 들죠. 당원 동원도 제 돈 들죠. 대의원 식사 다 돈 드는 일입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전당대회를 쩐당대회라고 부르는 건 이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전당대회는 대통령 선거 후보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돈이에요. 그렇지. 돈이라도 주니까 그거 들고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서 있지. 네, 이렇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전당대회는 늘 쩐당대회였다라고 하는 실태를 전하고 비판하고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당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전당대회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자성 때문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중앙당 선관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해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원회에게 관리를 위임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당대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신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데 이 돈은 문자 메시지 비용이나 캠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쓰이고 며칠 만에 바닥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원금 받은 거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 몇 번 보내면 금방 거덜나더라. 금방 거덜나더라. 그나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돈을 덜 썼는데도 그렇다. 지난해에는 그렇군요. 지난해도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였고 지지난해 2021년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송영길이가 대표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2021년에 전당대회가 2번 있었군요.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진 다음에 새 지도부 뽑는데 이재명이가 나가서 대표가 됐잖아요. 지난해는 그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군요. 자, 이거 단체 문자 보내는데 이 당원들 숫자가 뭐 수백만 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최소한 수십만 명한테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책임당원 84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문자 한 번 보내는데 84만 명한테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보내는 데만 해도 저는 안 보내봐서 모르지만 아마 뭐 수천만 원 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억 5천만 원 후원금 받을 수 있다 해도 문자 메시지 한 서너 번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후보자가 직접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식사비, 수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그래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당대표 나가겠다, 최고위원 나가겠다, 또는 이제 대통령 후보에 한번 출마하겠다 하면 이게 다 전당대회를 거치잖아요.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나가겠다는 사람한테 저 여의도 선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럼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이때 말하는 돈, 그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그때 한 15년 전에 전대 나간다 그러면 보통 10억 원 차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였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불법이죠. 다 불법이죠. 이것들이 2021년 전대도 그리고 작년 2022년 전대도 더불어민주당은 그 구태의연한 그 낡은 정치 이 행태를 그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보좌관은 선거운동원에게 네 돈으로 밥 먹고 네 돈으로 전화 돌려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팀원들 밥 먹이고 그러는 바람에 내 통장 선거 끝나고 나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법 안 어기고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선거 치르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대부분은 선거 치르고 나면 뭐 용돈이라도 좀 남거든요. 그러면 다 불법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에 해당되는 표의 가중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대의원한테 공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공 들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돈 주는 거예요. 밥을 10번 사는 것보다 돈 봉투 한 번 주는 게 더 확실하죠. 또 대의원들도 뭐 밥을 자꾸 그렇게 사주세요. 나 밥은 먹고 살아요. 뭐 주려면 그냥 봉투를 하나 주시지. 다들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윤관석이한테 아이 형 우리는 왜 안 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적은 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선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빼앗아 오기 위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상대편에서 얼마 풀었다더라. 야 저쪽에서는 그 대의원 한 명당 한 110%대. 그래요? 그럼 우린 210%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저쪽은 또 모르겠어요. 야 저것들이 210%대네? 할 수 없지. 뭐 우린 310%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태연한 낡은 이 천박한 이 부패구조 속에 몸을 담고 생존하다 보면 그게 잘못됐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 뭐 50만 원 그거 뭐 껌값이지. 300만 원 그거 뭐
기름 넣고 뭐 밥 좀 먹고 그러면 금방 떨어지는 돈인데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정성호의 입에서 장경태라는 자의 입에서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들 언론에 하루 이틀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여의도 바닥에서는 선거 때마다 형 동생 하는 사이 편하게 지나면서 야 선거 치르지? 그래 고생 많다. 야 이거 좀 써라. 자연스럽게 주고 자연스럽게 받는 문화가 수십 년을 쌓아왔는데 그게 근절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전혀 안 맞는 황당한 말들을 이 자들이 라디오 인터뷰를 해서 통하면서 짓거린 거예요. 이 윤관석이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강내구가 만들어준 거 이정건이를 통해서 돈을 받아갖고 동료 의원들한테 뿌렸지 않습니까? 이 윤관석이가 이게 이제 그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관석이가 이 강내구한테 처음에 돈을 만들어준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김모라는 사람인데 이 윤관석이가 이정건이한테 그 사람밖에 없잖아. 뭐 다른 스폰이 있냐? 하고 윤관석이가 강내구한테 얘기했다고 강내구가 이정건이한테 얘기를 했어. 이것들은 그 말을 이렇게 맨날 옮기나 몰라. 그게 이제 지가 중간에 떼먹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서로 간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강내구가 이정건이한테 자기의 그 노하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노하우라고. 야, 저 스폰서 그 김모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오면 말이야. 밥값이 없어요. 현찰로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얼마나 필요해? 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1,000만 원이라고 해야 된다. 액수까지 얘기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100만 원쯤 줄까 생각하고 있다가도 1,000만 원이라고 네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안 해도 한 500만 원은 줄 거야. 이렇게 이제 강내구가 이정건이한테 가르쳐줘요. 뇌물 뜯는 방법, 삥 뜯는 방법. 그래야 이정건이가 뭐라 그럽니까? 이 강내구한테 야 완전 엑기스만 전수해 주시네요. 이게 녹음이 돼 있어요. 이 원고가 지저분해서 들고 있을 수가 없네. 이 스물스물해요. 이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또 윤관석이가 이정건이한테 전화로 그저 스폰서 하는 그 김씨 그 따님 이력서 좀 달라고 해. 결국 이 딸은 이 김씨의 딸 이 사람은 송영길 대선 캠프의 정무팀에 출근했습니다. 취직시켜 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돈봉투 받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10명, 20명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상민이라고 있잖아요. 이상민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송에 공개된 녹음 파일 눈을 감고 들어봐도 돈 받은 의원들이 누군지 알겠던데 그런데도 당이 자체 조사를 안 한 건 도대체 왜 그럴까? 뭔가 이게 이재명이한테 불편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서 당 자체 실효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라고 앵커가 묻자 그건 무기력한 패배주의일 뿐이에요. 민주당 수권 능력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권력을 청하지를 말아야지. 이런 것도 조사 하나 못하고 조사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사정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돈 받은 의원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뭔가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그건 지것들 사정이고 공당이라면 지금 당장 자체 조사기구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기구를 이끌 인물이 없다면 외부의 수사 경험자라도 모셔와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은 검찰이 여권 지지율이 낮아서 기획수사로 터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상민이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반복해 와서 그게 민주당의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상대방 탓.
그것도 안 되면 이명박 탓, 박근혜 탓. 설사 기획수사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돈봉투 사건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 지금 보면 정황이 상당히 뚜렷하다. 그렇다면 당 내부 잘못부터 찾아내는 게 우선이지 검찰 탓, 정권 탓 이거 비겁하다. 이상민이가 언제 쫓겨나나 참 궁금하네. 또 송영길이가 이거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주 비겁하다.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300만 원씩 9천만 원 넘는 돈이 살포됐는데 그게 어떻게 개인 일탈이냐. 이정근이가 개인 돈, 자기 개인 돈 준 거냐. 그리고 개인 욕심 채리려고 준 거냐. 남의 돈 만들어가지고 송영길이 대표 만들려고 뿌린 거지. 그게 어떻게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냐. 송영길이가 자꾸 모른다 하는데 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 빨리 귀국해서 본인이 진실을 밝혀야지 라고 방송을 통해서 아주 야단을 쳤어요. 그런가 하면 이 송영길이 이거 빨리 탈당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이제 대놓고 나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송영길이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그때 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부정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이재명이를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당 지도부 송영길 지도부입니다. 경선 도중에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이가 받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도 표를 받은 거니까 이게 무효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표가 되긴 되더라도. 근데 이것을 무효표가 아니라 사표로 처리를 했으면 이재명이가 전체 비중에 있어서 50%를 넘지 못해서 결선 투표로 가야만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송영길이가 이것을 편파적으로 유권 해석을 해갖고 이거 무효표야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얻은 표가 간신히 50을 넘어서 1차에서 확정이 돼버렸거든. 2차로 갔으면 이낙연이가 역전시켰다는 전망, 예측들이, 분석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이낙연이가 이재명이한테 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뺏긴 사례가 되는 거죠. 또 결선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투표, 중복 투표 가능성이 발견됐지만 송영길 지도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비명계 의원들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1년도 지나서 이제 와서 이것들이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참 찌질한 것들이야. 이것들도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경선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송영길이가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체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봉투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폭삭 주저앉을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의 2,864가구 2,700억 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이 사건으로 20대 30대 피해자 3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남모라는 자의 행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는 2년 전에는 지가 제정한 상의 한 시상식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한테 직접 상을 줬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할 때 최문순이하고 각종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자 행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며칠 전부터 이 남모라는 자, 이 사기꾼이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원희룡 장관도 어제 고위 정치인들의 남모 씨를 위한 청탁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남이라는 자, 이 남모라는 자의 직함을 보면 이제 인천에서 빌라 지어서 돈 벌기 시작했을 때 세운 회사 상진종합건설 대표. 이게 본업인지 아니면 사기를 위해서 만든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진종합건설 대표. 그 다음에 최문순이하고 이 동해안에 망상해수욕장이라고 있죠. 이거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동해 ECT 국제복합 관광도시개발 대표. 또 그런가 하면 뜬금없이 대한민국 파워 리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대회장 직함도 새기고 다니고 한글 세계 선교센터 총재라고 하는 직함도 새기고 다닙니다. 이 사기꾼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명함을 받으면 앞뒤가 빽빽하게 무슨 직함들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이 남모라는 자 사회 저명 인사로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전세 사기를 치던 중인 2021년에는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검찰 출신의 민주당 김회재라는 자 국회의원한테 직접 상을 줬습니다. 김회재라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취재 들어가자 난 개인적으로 그 사람 모른다 이랬습니다. 이 남모라는 자 인천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그러다가 2017년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난 후 돌연 동해 ECT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세우고 강원도 동해에 있는 망상 일대 국제관광도시개발 사업자로 변신해서 최문순이하고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사람 남모가 다른 지역 강원도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남모라는 자 SNS에다가는 교육사업가, 건축가, 도시건설 준비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산다고 했는데 참 사기꾼이 별걸 다 했네. 2013년에 SNS에는 요즘 집값 하락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빚내서 막차 탄 부동산 서민 투자자나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전부 생활고와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고 짐짓 무슨 대단한 무슨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SNS에다가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모라는 자의 행적은 그 SNS 글과는 정반대의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2011년 인천 미추홀에 직원 5명 규모로 상진종합건설을 세우고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집을 처음 장만하려는 20대 30대 서민층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려서 또다시 그 돈으로 다른 빌라를 짓고 이 빌라를 담보로 또 은행 대출을 받기를 반복하면서 인천에서 건축왕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을 만큼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들과 공모해서 은행 대출은 있지만 보증금은 문제없다 이렇게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자 다른 세입자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라서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이 남모라는 자 2017년 갑자기 강원도로 활동 무대를 옮기는데 이 강원도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의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원희룡 장관이 밝힌 겁니다. 이 남모라는 자 2017년 동해시 일대 땅 178만 평방미터 54만 평을 143억 원에 낙찰받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최문순으로부터 사업비 6,674억 원 규모의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모라는 자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자금 조달 방안으로 뭘 써놨냐 하면 임대보증금, 임대료 수입을 기재했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한 그 돈으로 망상에 6,674억 원 규모의 개발 시행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에 올린 겁니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사업의 시점을 보면 인천 전세보증금이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 남모라는 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모라는 자 처음에 인천에서 작은 빌라 지으면서 시작할 때 세운 회사 상진종합건설을 망상 개발 사업 시행을 하면서 뭐라고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제시했냐 하면 상진종합건설 직원 2,521명, 자산 1조 2천억, 매출 4조 5천억의 건설사로 부풀려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검찰의 덜미가 잡히기 전인 작년 5월에 남모는 한글 세계화 운동연합 총회에 한글 세계 선교센터 총재 직함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자는 이 직함을 가지고 망상지구에 미국 뉴욕 명문사립학교를 유치한다면서 현재 학교장과 최문순과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인천 빌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막 경매로 넘어가고 인천 사기 사건의 마각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대한민국 파워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대회장 신분으로 민주당 김회재라고 하는 국회의원한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모는 수상자들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역이다, 이렇게 축사도 했어요. 이자의 마각이 드러나게 된 단초는 강원도에서부터였는데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후 작년 9월에 이 최문순 때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남모라는 자의 망상 1지구 개발 시행 사업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강원도는 이 남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남씨는 김진태 지사한테 최문순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들어보라, 이렇게 반발했지만 강원도는 지난달 이 새로운 시행사를 찾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남모라는 자 인천에서 2,700억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을 지금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사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발표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사기꾼들이 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데, 그 피해가 보통 전세 계약이 2년 그리고 또 2년 더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7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이루어진 전국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피해자가 모두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모라는 자 자신의 딸을 포함한 공범 60여 명과 함께 320명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263억 상당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인천 이 남모 사건과는 별도로 화성 동탄경찰서는 경기도 화성과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 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50건이 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동탄 일대 전세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경찰은 경기도 구리시 일대에서 벌어진 피해자 500명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시 강동구, 양천구, 구로구 등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진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날 어제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이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남모 같은 경우에 60여 명의 공범들이 있습니다. 또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최소한 4명의 공범들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제를 우선적으로 적용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 범단, 줄여서 범단이라고 합니다. 범단죄가 적용되면 그 수괴, 그 두목, 주범은 사형 또는 무기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나 주택자금, 주택 구입 자금, 경매 낙찰에 필요한 돈 총 5,600억 원 한도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는 처음 1년간 2%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전문 전세 사기꾼들 전국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이런 전문 사기꾼들을 양산합니다. 발본색원해야 되겠고, 이 사기꾼들을 발본색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겁니다. 망치질도 못하는데 팀장? 건설 현장에서 팀장은 별 땄다고 보통 불린다고 합니다. 군인들 중에서 별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잘 아시죠. 경찰들 중에서 별에 해당되는 경무관 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건설 현장에서는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보통 별을 땄다고 불릴 정도로 아주 하기 어려운 자리라고들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 건설노조의 그 건설노조를 숙주 삼아서 이 생활비, 활동비를 빨대 꽂아서 빨아먹어 왔던 이런 그 종북주사파들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장 양모라는 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남들은 10년 넘게 일해야 따낼 수 있는 노가다판 팀장 자리를 어떻게 운동권 출신 통진당 출신들은 2년 만에 척척 따냅니까? 라고 전화로 물었을 때 이 양모라는 자 다짜고짜 반말로 어떤 X새끼가 어떤 X 소리를 해 능력 있으면 바로 팀장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답을 아마 이 경우에는 저 어디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누구 기자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건 뭐 기자가 취재할 때는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자 누구입니다라고 밝히고 질문을 했는데도 어떤 X가 어떤 X 소리를 해 라고 하는 반말이 욕설과 함께 바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양무라는 자 내란선동으로 해산당한 통진당 출신이고 경부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떠도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자는 건설 노동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취재를 했다 하는데 건설 노동자 A씨 망칠질도 못하는 먹물들이 웬 팀장? 걔들 와서 팀장이라고 하는 게 시위 나가는 거야. 또 다른 B씨 최 기자 노가다판 팀장이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일반 회사에선 임원을 별이라 부르지 여기선 팀장이 별이야.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끝자리 애들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끌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게 바로 팀장이라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은 팀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팀장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1급은 잡부들의 2배 이상 받습니다. 그런데 빨대 꽂고 들어온 이 종북주사파들은 2년밖에 안 된 자들도 팀장 자리를 다 꿰차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A씨는 건설노조가 이상해진 게 10년 전쯤부터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은 언제냐면 통진당이 내란선동 사건으로 해산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을 움직이던 경기 동부연합이 건설노조에 그때부터 빨대를 꽂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직적인 파업, 민원 투서로 건축주와 건설사를 겁박해 일자리를 강탈한 것도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경기 동부연합은 건설노조를 장악한 뒤에 그동안 공사판에서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한테 대거 팀장 자리를 줬다고 하는데 소위 활동가, 선거 단골 출마자, 내란 선동자, 공범 이들이 민노총이 장악한 현장에서 팀장급으로 놀은 겁니다. 건설노조를 비판한 이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어젯밤 이 대뜸 욕설부터 했던 양모라는 자, 이 자는 건설노조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일 우호적인 기자들과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명예훼손 등 법적 검토 중이다. 이것들이 아직도 정말 겁대가리 없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고. 아예 송영길이를 고발을 하지. 이 돈봉투 살포 사건 일부 자금을 이성만이가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이성만이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성만이가 조달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정근이가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이성만이가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만들어 줬다. 뭐 이런 정황이 폭로가 됐습니다. 이정근이가 전당대회 기간에 이성만 국회의원한테 하도 돈을 달라고 닥달하고 괴롭혀서 참다 못한 이성만이 1,000만 원을 마련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딴 사람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성만이가 1,000만 원 준 것은 아마 물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부인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지금 딴 사람 내세워서 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이하고 이성만이의 통화 녹음 파일에 이성만이가 이정근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그건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정근이한테 닥달을 당해서 이성만이가 할 수 없이 돈 1,000만 원 내일 갖다 줄게 라고 하는 전화 녹음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강내구가 주변인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일제히 송영길을 비판하면서 즉각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또 송영길은 내일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오겠다고들 하는데 탈당도 고려 중이라고 말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당 안팎에서는 탈당 갖고 되냐,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이가 의총 후에 원내대표죠, 기자들과 만나서 송영길이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들을 모았다. 안규백이는 송영길이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답니다. 어디 나가서 누구 데리고 오는 거는 안민석이가 잘하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야, 네가 송영길과 친하지 않아, 누가 파리에 가서 좀 직접 데리고 와, 이런 얘기들이 의총 과정에서도 두런두런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해철이는 지금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이런 얘기할 때냐,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이를 겨냥했습니다. 또 이재명이도 송영길이가 굳이 이 상황에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 송영길의 기자회견 강행에 불만을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이한테 져서 0.59% 차이로 져서 떨어진 홍영표가 목소리를 냈는데, 이자가 또 말이 재밌어요.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생각을 밝힌다. 당사자 송영길은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는데, 여기서 홍영표가 자기를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이한테 져서, 돈봉투 때문에 송영길이한테 져서 떨어졌으니 피해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홍 쪽에서도 뿌리는데 우리도 뿌려야지라고 하는 녹취록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홍영표. 참 이자도 생각이 아메바 수준 같아요.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바로 질문이 들어갈 텐데. 네, 제가 송영길에 대해서 또 이재명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꾸 성토 하지 말고 고발을 해.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잖아. 심각한 해를 끼쳤잖아. 당을 전망의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 아니잖아. 송영길이. 또 돈을 주고받았던 자들 전부. 이것들을 전부 싹 고발을 하면 간단할 텐데. 뭐 그렇게 말들만 하고 있는가. 몇 마디 번지르르한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자들이. 참. 범죄도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이른바 차이나타운이나 조선족 타운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가리봉동역 일대입니다. 뭐 안산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고 뭐 광진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이건 옛날의 차이나타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날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인들이나 화교가 중국집, 짜장면집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좀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이고, 그런 차이나타운은 뭐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다. 뭐 뉴욕에도 있고 일본 같으면 요코하마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우리도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나타운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조선족들과 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여기서 거의 대한민국의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 어두운 이 커넥션에 의해서 그 일대가 장악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걸 범죄도시라고 이제 영화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근처는 저녁에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변에서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리봉동 거기는 저녁에 가면 안 돼. 물론 영화니까 영화적 상상력과 드라마틱한 이런 효과를 구사해서 실제 이상으로 좀 잔혹하게, 실제 이상으로 음침하게 그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없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들 그래서 꺼려 하지 않습니까? 이 범죄도시의 그 실사판, 영화 범죄도시의 실사판이 터졌어요. 가리봉동 부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중국 동포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알선 공급업체를 만든 후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여성을 도우미로 쓰라 이러면서 노래방 업주들에게 흉기도 들이대고 각종 협박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업소가 4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이 가리봉동 보도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피의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국 출신 40대 총책을 비롯한 주요 가담자 4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중국 연변 출신으로 2012년에 한국으로 귀화한 이 A씨, 가리봉동 상권을 장악할 결심을 하고 중국에 있는 조직원을 불러들여서 2021년 11월 여성 도우미 공급하는 가리봉 보도협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들에게 다른 업체 도움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이제 자행했습니다. 요구를 거부한 업주에게는 가혹한 보복이 뒤따랐고요. 가게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서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뭐 예산 일이고, 불법 영업을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업장에서 점주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회칼 등 흉기로 협박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가리봉동의 제왕 노릇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도를 넘는 협박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조폭들이 더 대담하게 나왔고, 그래서 올해 1월에
조합은 조직원, 이 조폭 조직원 각자가 운영하던 성매매 알선 공급업체 6곳을 하나로 통합한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고용한 여성 도우미는 한 30여 명이고 모두 20대 50대 중국 국적 여성이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이들이 사실상 가리봉동 상권을 장악했다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직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업주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때문에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들어갔다가 이제 이 가리봉동의 이 보도협회를 내건 이 조폭 일당들을 타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리봉동 한 곳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도권에 특히 주요 도시마다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행정권이 접근하기 어렵고 경찰력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이게 그냥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접근을 이미 꺼려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다 바깥으로 탈출하다시피 이사를 다 했다는 소식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방치되었을까? 이 또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방임, 무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결국 대부분 다 중국 국적들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면 벌벌 떨던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이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철저하게 청산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어디에 치외법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단 한 치의 땅이라도 경찰력이 접근하기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치욕이에요. 차제 잘 됐어요. 가리봉동이 그 근원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중국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중국 조선족 집단 거주 지역, 그거 우리 경찰력이 작심하고 나서면 한 달 내지 2달이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법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하면 저들의 나라